안녕하세요. 이영락과 함께하는 진짜 전략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할 건 지금 최근에 이제 국내 주식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지금은 주식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원래 안 하시던 분들 중에. 그리고 기존에 주식을 하셨던 분들에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답을 시장의 생각과 시장에서 나와 있는 기존의 사고방식과는 조금 다른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좀 함께 설명드리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해요. 최근에 주식시장이 2300포인트가 깨지고, 오늘 제가 장중에 캡처한 건데 2300포인트가 깨지고 살짝 지금 돌아서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굉장히 어렵죠. 2300포인트 언저리까지 오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현재 시국인데, 근데 먼저 제가 주식의 하나의 법칙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주식시장은 항상 차트에 어떤 결과물을 미리 예측하는데요. 그 예측이 10중 8구 딱 들어맞아요. 대선도 맞추고요. 누가 대통령이 될지 맞히는 게 주식시장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요번 총선 때, 대선이죠. 총선이에요.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 관련된 종목이었던 도이치모터스 3월 9일 날까지, 3월 9일 날 선거일이었으니까 그 3월 9일이 휴일이었죠. 그러니까 3월 8일 때까지의 흐름이죠. 이런 식으로 움직였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먼저 이쪽으로 기세가 기우는 듯한 느낌을 줬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됐죠. 그러면 이재명 후보 관련된 종목이었던 에이텍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먼저 빠지고 있었고 3월 10일 날 이제 마이너스 15% 떨어져서 이렇게 움직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식이 먼저 빠졌다는 얘기예요. 기세가, 시장은 윤석열 쪽으로 기울고 있었다. 누가 대통령이 될지 박빙이었지만 시장은 예측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과거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 시장이 안 좋을 거고, 힐러리 후보가 당선되면 시장이 좋아질 수 있다는 논리가 있었거든요. 그때 그 전에, 선거일 전에 시장이 빠지고 있었죠. 먼저 이렇게 예측하고 반영한다는 거죠.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붙었을 때도, 중간선거 때도 2020년도 11월 9일이었는가 그랬을 거예요. 그때도 썬파워,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 관련된 종목이라고 해야 되겠죠. 태양광이니까 썬파워, 이런 것들은 주가가 먼저 올라가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인페이지 에너지라고 해가지고 이것도 이제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건 종목인데요. 이것도 먼저 주가가 올라가고 있었다. 선거 전까지. 주식시장은 미리 알고서 움직이는 성향을 보여준다, 이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최근에 러시아 휴전 가능성이 점진적으로 나옵니다, 지금. 요것도 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왜 그러냐면, 시장은 먼저 예측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그 예측의 결과물은 항상 옳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대부분이 옳았어요. 시장의 판단은 항상 맞아떨어지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거든요. 우크라이나 하면 밀이죠. 밀 가격이 전쟁 반발하고 나서 이렇게 터졌는데 5월 달부터 내리기 시작하더니 6월 달 급격하게 내리기 시작했어요. 밀 가격. 식품 가격. 우크라이나 하면 떠오르는 게 밀이죠. 이런 식으로 선물 시장에서는 밀 가격의 숏이 진행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천연가스도, 러시아 하면 또 천연가스 아니겠습니까? 전쟁 터지고 나서 이렇게 올라갔는데 이게 하루에 뭐 70% 올라가고 막 이랬었죠. 이런 식으로 올라갔는데 지금 최근에 6월 달 들어오고 나서 굉장히 빠르게 꺾였다는 얘기예요. 우크라이나를 상징하는 밀과 러시아를 상징하는 천연가스, 이 선물 시장에서 이런 흐름을 보여줬다는 얘기는
뭔가 전쟁이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 수 있겠다라는 시장에서의 예상치, 예측치 이런 것들이 반영되기 시작한 거죠. 꼭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니야. 경기 침체 때문에 그게 빠진 거지.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의 논리도 틀린 건 아니죠. 대두 가격 떨어지는 걸로 봤을 때는 경기 침체 때문에 떨어지는 부분도 있어요. WTI 떨어지는 걸로 봤을 때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상징적인 밀 가격 떨어지는 거랑 대두 떨어지는 거랑 비교해 보세요. 밀이 세죠. 확실하게 떨어지는 속도가 강하다는 얘기예요. 유가 대비해서 천연가스 떨어지는 거 이 폭이 상당히 크죠. 즉 이거는 전쟁 리스크의 완화에 베팅하는 자금이 증가했다. 시장은 그렇게 예측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공급망의 훼손 문제 하나, 러시아발 악재는 점진적으로 완화될 수 있다라고 시장은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시장에 악재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담대해라. 갑자기 그 단어가 생각나네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리스크로 떠오르는 게, 이건 진짜 안전자산의 자금이 자꾸 쏠리는 거죠. 달러 인덱스로 자금이 자꾸 가는 거예요. 근데 달러 인덱스도 꺾일 수밖에 없는 지금 현재 자리인데, 아무튼 안전자산 선호 심리, 그리고 달러 인덱스를 유로랑 비교해서 가격 측정을 많이 하니까 유로가 포지션이 가장 크니까 분모가 유로다. 그래서 유로가 1페리트까지 떨어진 거. 1페리트까지 떨어지면 이제 유럽의 경기 침체 우려감이 다시 증가하는 거죠. 안전자산인 달러로 자금 가고 유로화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거든요. 경기 침체. 이 경기 침체는 어디서 왔는가? 인플레이션 때문에 온 거죠. 인플레이션. 아무튼 그 전에 유로화도 기술적으로는 반등이 나올 수 있고 달러 인덱스도 기술적으로는 꺾일 수 있는 구간이니까 요거 마저 설명드리고 계속 다음 얘기할게요. 경기 침체. 자, 달러 인덱스도 여기까지 파란 색깔이 10포인트 이하까지 떨어졌다라고 하면 과열 구간입니다. 이것도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유로는 빨간 색깔이 10포인트 이하까지 떨어졌다는 얘기는 이거는 매도 과열 구간이에요.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 요거 일단 보시고, 아무튼 안전자산으로 이렇게 자금이 가려고 하는 현상, 그리고 유로화 가치가 떨어지는 그 현상,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인 거고, 경기 침체는 어디서 왔냐? 인플레이션 때문에 온 거죠. 5월달 CPI가 8.6, 6월달에 발표됐죠. 지금 7월 13일 날 6월 CPI 지수가 발표가 되는데요. 시장 일각에서는 8.7%, 또 8.9%까지 보는 증권사도 있어요. 5월달 대비해서 6월달이 더 클 것이다. 그 이유는 주택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 주택 렌탈 지수는 증가할 수밖에 없다. 6월달에도 올라갔다. 이런 논리예요. 그런데 저는 조금 달리 생각할 볼 필요가 있어요. 시장에서 8.7% 정도를 거의 확신하고 있고 확정하고 있어요. 시장은 지금 그리고 주식시장에 그런 분위기는 상당 부분 반영되어졌고, 근데 금리 인상을 최근에 진행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효과가 없었을까요? 저는 분명히 6월 달에도 그런 효과는 있었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시장의 예측치가 8.7%, 사상 최고치를 또 갈아치울 거라고 예상하는데 그거보다 아랫단계인 8%대 초반대가 나오게 되면 시장은 열광하겠죠. 정점이 지났다. 라는 논리가 붙기 시작할 거예요. 금리 인상폭도 차후에는 변경될 수 있겠다. 자이언트 스텝에서 빅스텝, 빅스텝에서 스몰 스텝으로 바뀔 수 있겠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도 점진적으로 완화될 수 있겠다. 시장은 이렇게 반영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제 계산이 맞길 바라는데 일단은 CPI 지수가 생각보다 시장에서 우려하는 것보다 적게 나왔을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예요. 식품 가격, 에너지 가격 떨어졌고, 에너지는 WTI는 늦게 떨어지긴 했지만 아무튼 떨어졌고, 또 월마트나 타겟과 같은 이런 유통업체들의 재고가 증가한 부분, 재고가 증가했다는 이야기가 살짝 돌기 시작하죠. 지금 그런 부분이
일부 물가를 잡아 끌어내릴 가능성, 그리고 금리 인상의 효과가 점진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면 일부 물가가 꺾이기 시작했다는 신호가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런 것들 기대해 보면서 최근에 수급도 잠깐 한번 보도록 할게요. 2300포인트가 무너지게, 이제 코스피 30분 봉이에요. 2300포인트가 무너지는 구간에서는 선물에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싹 들어와요. 계속 이 현상의 연속입니다. 외국인들이 선물을 계속 매수해주고 있는 것은 분명히 볼 필요가 있다. 6월 옵션 만기일 이후, 선물 옵션 만기일 이후 외국인들은 계속 선물을 매수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죠. 뭐 파생시장을 분석해서 시장을 보는 것이 말이 되냐? 말이 되죠. 때때로 위기 속에서 외국인들이 이 하락장에서 지속적으로 선물을 매수해주고 있다? 선물은 9월이 만기인데 여기서 뭐 트레이딩 관점으로 들어오는 자금들도 있겠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만기가 9월이니까 지금보다는 9월이 낫겠다라고 판단하는 외국인 자금들도 있다는 얘기예요. 점진적으로 계속 매수해주고 있는 것, 특히 2300포인트가 무너지는 구간 싹 매수해주고 올려주고 계속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고 개인들은 풋으로 풋 오션 쪽으로 상당히 기울어져 있어요. 엄청나게 많이 사고 있거든요. 풋 오션 쪽으로. 시장 하박에다가 베팅하는 개인들의 자금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좀 기다려볼 필요가 있다. 지금 수급상으로 봤을 때는 외국인들은 파생시장에서는 계속 상방을 보고 있음을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피. 기술적으로 지금 구간 2020년 유동성 파티가 2300포인트 언저리는요. 요 유동성 파티가 만들어졌던 이 긴 지지라인, 주봉입니다. 그리고 나서 유동성 파티가 벌어졌을 때 그 전 단계까지 내려왔고 사실상은 코로나 이전 2019년도 지표 수준까지 내려온 거예요. 이거는 명확한 사실이죠. 여기까지 내렸다는 얘기는 기술적으로도 중간값 아래 단계까지 왔기 때문에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드리면서 자, 장기 리세션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장기 리세션이 진짜 오는 것인가? 장기 리세션이, 그러니까 장기 침체가 경기 침체 오는 것인가? 이야기를 할 때 이런 논리를 갖다 붙입니다. 인플레이션은 고착화될 수밖에 없다. 임금 인상이나 공급망 훼손, 그리고 비용 증가 등등 생산자적인 부분에 있어가지고도 부담이 증가했고 이것은 소비의 위축과 경기 침체로 연결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공급망의 훼손은 1차적으로 한 예로 이제 요즘에 뱃사람을 구하기가 어렵대요. 그래서 제가 왜 뱃사람을 구하기 어렵습니까? 라고 여쭤보니까 그 어디 어분네 서해안에 어부 하시던 분인데 물어보니까 해외에서 코로나 때문에 노동자들이 못 들어왔다. 그리고 제가 아는 또 농부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러시아 친구들이나 뭐 해외에서 많이 들어와가지고 베트남 분들도 와서 밭일도 해주고 논농사도 도와줬는데 그분들이 못 들어오고 있다. 우리가 어떤 생산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노동력에 있어가지고 외국계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구조였죠. 대한민국도. 전 세계가 서로 이런 의존의 형태를 보이거든요. 근데 코로나가 딱 발생을 했어요. 당연히 공급망의 훼손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노동력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택시도 대란입니다. 코로나가 외국인 노동자의 입국을 제한함으로 인해 가지고 발생한 노동력의 부족 현상에 맞물린 구조도 있다라는 거죠. 즉, 코로나가 종식되게 되면 공급망의 훼손도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노동력 부족 현상도 일부는 해소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또 있습니다.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장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물류의 이송에 있어가지고 문제점. 요것도 종식된다라고 하면 세계는 빠르게 공급망 훼손 문제로부터 공급망 대란으로부터 벗어나는 그런 흐름으로 연결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과연 경기 침체가 올 것인가? 모두가 다 똑같이 이야기하는데 저는 공급망 해소 문제, 이 대란 문제가 해소되면 모든 것이 끝나고 전쟁도 끝나고 코로나도 끝나면 새로운 구조로 바뀔 수도 있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제가 삼성전자 얘기를 드리면서 요거 좀 얘기 좀 할게요. 이게 삼성전자 뉴스룸에서 가져온 화면인데 노동력이 부족해요. 앞으로 고령화 추세고 전 세계가 그러하니까 노동력이 부족할 거다. 누가 봐도 다 아는 내용이죠. 근데 4차 산업혁명이 이때 도래합니다. 어떤 정책과 시장의 니즈가 딱 맞물리는 구간, 이 산업이 급격하게 성공하는 걸, 성장하는 걸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 옛날에 폭스바겐의 디젤 게이트가 전기차의 시대를 빠르게 앞당긴 그런 역할을 했다라고 하면 지금 공급망 문제, 노동력 부족 문제 이런 얘기는 4차 산업혁명의 빠른 도래를 가져올 거란 얘기죠. 근데 이 4차 산업혁명은 IT 산업과 연결되는 그런 구조의 산업이라는 거예요. 자율주행도 여기에 포함이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인간의 노동력을 대신하는 로봇의 시대. 대체 로봇의 산업 도래기 이렇게 얘기해도 되고요. 태동기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 거고. 그러면 삼성전자 뉴스룸에서 제가 가져온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삼성전자가 여기에 수혜주 맞죠? 반도체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이미지 센서 등등 카메라에 들어가는 거 다 삼성전자가 영위하는 산업이니까 삼성전자가 지금 주가가 2019년도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 와 있어요, 지금. 근데 실적은 2019년 실적 대비해서 지금 14조 원 지금 영업이익 2분기 때도 나왔는데 2배 이상인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싸도 너무 싸니까. 그리고 위기 이후에는 신산업이 만들어지는데 저는 4차 산업혁명의 본격적인 태동기가 최근에 임금 인상 관련된 인플레이션, 노동 인플레이션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 때 더 커질 수밖에 없다. 혁명의 시작이 시작될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 주주분들은 지금 이 구역에서 힘들어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조금 기다렸다가 좀 시장이 돌아서는 것을 판단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카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카카오도 2020년대 처음에 이 랠리가 펼쳐지기 전에 여기까지 내려와 있거든요. 카카오도 73,000원대 이게 16만 원까지 도파했었으니까 반토막이 뭐예요. 근데 2019년 20년도 대비해가지고 올해 예상치 영업이익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달성 가능한지는 좀 봐야 되겠지만 2배 가까운 그런 영업이익의 개선세를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 모든 길은 카카오로 통한다. 다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이렇게 좋은 종목들이 많이 싸진 구간에서 저평가되어진 구간에서 그 성장치가 무시되는 현재 구간에서 주식을 과연 지금 안 하는 것이 맞냐? 저는 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경기 침체 리스크로부터 제가 자신 있게 경기 침체가 안 올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바로 소비거든요. 우리 지금 전 세계가 2년 반 정도 묶어놨습니다. 이게 지금 풀리기 시작해요. 코로나는 종식될 수밖에 없죠. 이게 풀리기 시작합니다. 소비는 지금 어디 식당 가서 밥 먹으려면 너무 힘듭니다. 택시는 대란에다가 다 만석이에요. 주말에 어디 놀러 가지 못합니다. 사람도 꽉 차가지고. 비단 이거는 대한민국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 세계가 이런 구조로 인플레이션만 잡힌다라고 하면 더 폭발적인 소비 폭발로 연결될 수 있음을 강조드리면서 시장 모두가 장기 침체, 경기 침체를 이야기할 때 좀 다른 시각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최근에 주식시장 너무 힘든 시간들을 여러분들 겪고 있을 텐데요. 이런저런 논리로 바라봤을 때 24시 클럽에서 바라보는 좀 색다른 분석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도 싸고 카카오도 싸고 싼 종목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참조하셔가지고 주식 투자했고 성공 투자로 거듭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